네, 안녕하세요. 김문철로 계십니다. 이제 25년도 제60회 회계사 1차 시험 세법 개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이랑 그다음에 상증세법 그리고 지방세법 이렇게 총 5문제, 2문제, 1문제, 총 8문제는 이병영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총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과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하고 비했을 때 한 중간 정도다.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려운 시험도 아니었고 엄청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딱 중간 정도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총평은 국세기본법이랑 소득세법은 조금 중간 이상의 난이도였습니다. 사실 국세기본법이랑 소득세법은 조금 어려웠어요. 특히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의 사이즈가 작년에는 좀 사이즈가 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게 어려움을 좀 겪고 해가지고 이게 평균 점수가 좀 더 낮았어요 작년에는. 그리고 그 꽈락률도 좀 더 높았고요 예년에 비하면 작년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하고 부가 전체적으로 문제 사이즈가 크지는 않았고요. 큰 문제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도 이제 이론형 문제, 말 문제가 조금 구석진 부분들 좀 평상시에 잘 보지 않는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조금 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액공제를 하나만 물어보는 게 물론 사이즈가 크진 않았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나 기타 소득의 원천인수 세액이라든지 또는 근로소득에 금액을 부과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좀 중간 이상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좀 이따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보겠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었다. 그런데 법인세하고 14문제가 출제되는 법인세와 그다음에 8문제 출제된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는 조금 평이했고요. 물론 소득세에서 계산 문제 몇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계산 문제는 좀 평이했다. 근데 이론형 문제 중에서 일부 지문은 좀 지엽적인 부분들도 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좀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국기법과 소득세가 좀 어렵게 나왔더라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 작년에 비해서 약간 좀 더 몇 개 더 맞지 않았을까. 똑같은 실력이라면 작년보다 조금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뭐 엄청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기법, 국세기본법은 이병헌 세무사님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분석을 했을 거니까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이랑 부가가치세법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 법인세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별표 하나짜리는 좀 쉬웠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별표 하나짜리가 꽤 많죠. 지금 총 6번부터 19번까지 해가지고 14문제 중에서 이게 여기 하나짜리가 꽤 많습니다. 뭐 내용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죠? 그래서 지금 14문제 중에서 9문제니까 5개를 뺀 나머지 9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조금 이론형 문제 중에 좀 지엽적인 부분이 들어가가지고 좀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한 약간 중간이나 중상 정도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인세는 정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 요 이론형 문제 하나 정도 빼놓고는 좀 준비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법인세는 요거 하나 좀 요게 이론형 문제 중에서 5개 지문 중에 3개 지문은 확실하게 많이 봤던 지문인데 2개 지문이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교재에 있어도 잘 안 보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2개 지문 중에 하나가 답이었는데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어때요? 그러면 또 꼭 틀리는 그러니까요. 이 둘 중에 요게 답이면 답이 아닌 걸 지금 선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고래에서 좀 틀릴 확률이 좀 있었고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였는데 3개는 확실하게 아는 거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거고 나머지 별표 2개짜리도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정말 평년에 비하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게 소득세는 지금 10문제가
20번부터 29번까지 1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소득세는 이게 별표 하나짜리가 이렇게 10문제 중에서 3개밖에 안 되죠. 웬만하면 이게 별표 2개가 중간이나 중상 또는 상에 해당되는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론형 문제도 좀 구석진 것들이 좀 나온 게 있고 그렇게 그다음에 계산 문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계산 문제들 좀 있었고 총급여액 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소득의 원천 유색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요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의 합계액 구하는 거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 공제는 뭐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았지만 이게 아무래도 2개 구해가지고 합하고 3개 구해가지고 합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렸겠죠. 약간 그래서 별표 2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쉬운 문제는 3개였고 아니면 중간이나 중상 또는 완전 상에 해당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서 소득세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문제 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30번에서 37번까지 8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8문제 중에서도 보시면은요. 별표 3개짜리는 없고 이게 8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6문제가 별표 하나짜리.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별표 2개짜리는 이렇게 2개 정도 구성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인세랑 부가가치세가 좀 쉬운 문제, 평이보다 좀 더 쉬운 문제로 구성이 됐고 소득세랑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병현 세무사님 수업 이제 국기법이랑 상증세랑 지방세 들었겠지만 국기법이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 국기법이 좀 어려워가지고 국기법과 소득세가 좀 어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저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법인세법 이제 6번부터 해가지고요. 법인세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6번에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대국법인 주기사 A 중소기업이에요. 25기 회계처리 내역이다. 25기의 각사압류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말 문제는 뭐 빨리빨리 뭐 쉬운 것들이 많았으니까 쉬운 것들 말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가 제조한 식품을 같은 법에 따른 제공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고 그다음에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비용 처리했다. 세법도 전액 장부가액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죠. 잉여 식품 활용 사업자에게 그런 잉여 식품을 기부한 장부가액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근데 장부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 아니고요. 2번에 환경 미화를 위해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한 점을 1,000만 원 이하에 구입했죠. 그리고 그걸 비용 처리했네요. 자, 모든 요건을 충족한 소액 미술품이죠. 환경 미화를 위해서 구입을 했고 복도나 사무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했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고 장부에 비용 처리하면 세법도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3번에 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는 주기사 B 주식에 대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지분법 손실로 비용 처리했다. 지분법 손실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지분법을 인정하지 않죠. 원가법만 인정하기 때문에 지분법 손실 비용 처리한 거 세법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죠.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3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에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 지출한 직장 체육비. 우리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의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파견 나온 근로자를 위해서 지출한 직장 체육비 등의 복리후생비들도 송금으로 인정을 하죠. 장부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역시 또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5번에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 그러니까 임원이나 직원인데 지배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사망을 해서 유족에게 지급한 이런 법소득의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을 하죠. 장부에도 비용 처리했으니까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7번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기사 A의 25기 자료다. 의제배당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의제배당 계산하는 건데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죠. 첫 번째 형의 의제배당이니까 잉여금 자본 전입의 재원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 중에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재원과 해당하지 않는 재원만 구분해 가지고요. 지분율이 지금 나와 있죠. 지분율은 지금 내용 보니까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분율은 10%를 지분 비율에 따라 수령했으니까 지분율이 10%고요. 그러면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 금액 구한 다음에 10% 곱하면 그게 의제 배당액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이제 의제 배당 해당 재원만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주발초는 아무 말도 없었다면 주발초는 의제 배당 해당 재원이 아닌데 주발초 2,4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발초래요. 그럼 얘네들은 실질은 이익잉여금인 거죠. 그래서 이게 2,400만 원 중에 지금 이 중에 800만 원이 의제 배당 재원인 거죠. 나머지는 의제 배당 재원이 아니고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전부 다 의제 배당 재원이죠. 자기주식 소각 이익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의제 배당 재원이 되죠.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적립한 거거나 또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 초과됐다 할지라도 소각 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기주식 소각 이익의 자본 적립은 예외적으로 의제 배당 재원이 되는데 여기 꽃표 2개 있어가지고요. 주기자 비자기주식의 소각 당시에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고요. 소각 당시 시가가 무상주의 60%는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적립한 거래요.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적립한 거는 예외적으로 의제 배당으로 하는데 전체 60%가 그렇대요. 나머지는 2년 초과했고요. 2년 경과한 후에 자본 적립이고요. 그러면 요 중에 60%니까 600만 원만 의제 배당 재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은 실질이 주발초니까 의제 배당 지원이 아니고요. 이익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니까 의제 배당 재원이죠. 그러면 의제 배당 재원은 800만 원, 1,400만 원, 600만 원, 1,500만 원. 그죠? 2,800에 3,800에 4,300만 원이네요. 의제 배당 해당 재원이 총 4,300만 원이고요. 의제 배당 해당 재원의 나의 지분율 10%로 곱한 430만 원이 주식회사 A의 의제 배당액이 되는 겁니다. 430만 원 해가지고 답은 7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430만 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대구법인인 주식회사 A의 25기 청산소득 관련 자료다. 청산소득 금액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제가 이게 그 객관식 수업을 하게 되면은 객관식 수업이 좀 짧아요. 이게 세법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객관식 수업이 짧아가지고 부가가치세법부터 먼저 하고 소득세를 하고 마지막에 법인세를 하면서 법인세가 양이 많아서 다 못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좀 몇 군데는 좀 쳐냅니다. 쳐내지만 법인세 들어가면 언제나 이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 세 가지를 꼭 정리하고 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미환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가 문제가 나오면 다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인세 문제 중에서 청산소득 금액 물어보는 문제랑 그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문제 말 문제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객관식 들어갈 때 언제나 걔네들 한 번씩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또 문제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몇 개만 포인트만 잡고 있으면 다 맞출 수가 있잖아요.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첫 번째가 자녀 재산가액을 구하고요. 자녀 재산가액에서 빼기 해산 등기일년제 세법상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해서 걔를 뺀 금액을 청산소득 금액으로 하는 거죠. 자, 자녀 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다 팔고 그래서 받은 금액에서 그렇죠? 자산 처분액 등에서 부채 상환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 걔가 얼마냐? 지금 장부가액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아무튼 재고자산 건물 토지를 각각 6천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으로 환가를 했네요. 자산 환가 금액에서 차입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상환했네요. 그럼 요거 다 합한 금액에서 그죠? 얘를 뺀 금액 그게 3억 6천만 원인데 그게 자녀 재산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녀 재산가액은 지금 3억 6천만 원. 자, 여기다가 해산 등기일년제 세법상 자기자본 총액. 해산 등기일년제 세법상 자기자본 총액. 해법상 자기자본 총액은 일단 자본금에서 출발해 가지고 잉여금은 BS상 잉여금, 자본연금, 이익잉여금 합계금액에다가 유보잔액 있으면 더한 금액으로 하잖아요. 잉여금 일단 1억 5천. 유보잔액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3번, 1번, 2번 더한 다음에 3번은 세법상 2월 걸수금을 빼면 되죠. 자, 내용을 보니까 25기 만년제 세법상 2월 걸수금 잔액이 1억 8천. 유보미 마이너스 유보 잔액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세법상 잉여금은 BS상 잉여금인 1억 5천. 자, 그런데 여기
24년 중에 자본여금 2천만 원을 자본에 전입했대. 해산 등기일 전 2년 내 자본에 전입한 금액이 있죠. 걔네들은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산소 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 2천만 원 여기 자본 전입돼 있지만 자본 전입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는 거니까 2천만 원 빼면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천만 원 되는 거고요.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거는 자본금이 아니라 다시 잉여금으로 보라는 거니까 세법상 잉여금은 1억 5천이 아니라 1억 7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차감해야 되는 결손금은 1억 8천, 발생도 제한이 없잖아요. 1억 8천인데 근데 뭐를 한도로 한다? 세법상 잉여금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1억 7천을 한도로 하죠. 그래서 자기자본 총액은 1번에서 2번 더하고 3번을 뺀 금액을 하는데 2번 1억 7천을 한도로 한다는 거니까 이하랑 얘랑 같죠. 같으니까 세법상 자기자본 총액은 8천만 원. 그렇죠. 그럼 청산소 금액은 자녀 재산가액 3억 6천에다가 해산 등기일년제 세법상 자기자본 총액인 8천만 원 뺀 금액. 그렇죠. 그러면 2억 8천만 원이 청산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8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9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의사 A 중소기업의 25기 발생한 화재 관련 자료다. 재해손실세 공제액으로 옳은 거는 자 재해손실세 공제액을 구하려면 먼저 재해로 인한 상실 비율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상실 전 자산 총액분의 상실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걔가 20% 이상이었을 때 재해손실세 공제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만약 재해로 인한 상실 비율이 20% 미만이라면 그러면 재해손실세 공제 금액은 빵이 되는 거죠. 재해로 인한 상실 비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상실 비율을 구할 때는 토지는 분자분모에서 제외하고요. 토지는 분자분모에서 제외하고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변제 책임이 있는 타인의 자산도 같이 불러서 없어졌다면 걔네들은 분자분모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재해상실 비율을 계산한다. 자, 재해상실 비율을 계산을 먼저 해봐야 돼요. 재해상실 비율. 이게 2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화재 전의 잔부가 여기 있죠. 여기 화재 잔부가액은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2억. 그러니까 3억 7천만 원이고요. 그 중에 화재 후의 장부가액이니까 손실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자산 상실 금액. 손실액은 재고 자산이 4천만 원. 차량 운반구는 5천만 원. 건물은 1억이니까 손실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요걸로만 계산하시면 3억 7천만 원분의 1억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번. 당해 화재로 인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있다. 보험금은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재해상실 비율 계산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3번. 상기 자산과 별도로 A가 보관 중인 3천만 원의 타인 소유 기계 장치가 화재로 전부 멸실됐대요. 변제 책임이 A한테 있대요. 그러면 변상 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걔네들은 재해상실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분모에 포함해가지고 재해상실 비율을 계산해라. 3천만 원이 여기 빠져 있다고 했으니까 3천만 원까지 분자분모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재해상실 비율을 계산하시면 된다. 그죠? 됐네요. 그리고 뭐 화재 발생은이제 법인세 미납액과 그 다음에 당해사 업무에 대한 법인 산출세액은 공제 대상 법인세액 구한테 필요한 자료니까 재해상실 비율 계산할 때는 필요한 자료들이 아니죠. 재해상실 비율은 됐네요. 그러니까 총 얼마냐면은 4억분의 2억 2천. 그래서 55% 즉 20% 이상이니까 일단 재해상실 비율이 20% 이상 55%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재해손실세 공제액을 구할 때는 재해상실 비율 일단 55% 구했으니까 공제대상 법인세액을 구해야 되는데 공제대상 법인세액은 두 개를 더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재발생일 현재 그죠? 미납한 법인세 1,100만 원. 여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는데 그때 재해손실세 공제를 구할 때 공제대상 법인세액에 가산해야 되는 가산세는 주요 가산세 4가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만 더하는 겁니다.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주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공제대상 법인세 중에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한 법인세는 1,100만 원.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도 공제대상 법인세인데 그거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 2천만 원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혹시 또 주요 가산세 4개가 있다면 해당
단기 사업연도에 있으면 더해주고요. 가산세 없죠 여기는. 그리고 법인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 외국납세 공제는 법인세법이니까 안 빼는 거고요. 조특법에 의한 세공제 200만 원은 빼는 겁니다. 얘에서 얘 뺀 금액. 그렇죠? 이게 재해가 발생한 날에 속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대상 법인세가 되는 거죠. 1,800만 원. 자 그러면 공제대상 법인세는 1,100만 원, 1,800만 원. 그렇죠? 따라서 재해손실세 공제는 공제대상 법인세에 합하면 2,900만 원에 재해손실세 공제는 재해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 그렇죠? 이렇게 공제대상 법인세 1,100만 원과 1,800만 원 합계 2,900만 원에 재해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해손실세 공제로 하되 한도는 상실된 자산가액. 재해손실세 공제를 구할 때에 상실된 자산가액 여기 지금 단위는 지금 100만 원이니까요. 상실된 자산가액은 2억 2천만 원이죠. 그 2억 2천만 원을 한도를 합니다.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를 한다. 한도 내의 금액이죠. 2,900만 원에 55% 하는 거니까 재해손실세 공제 금액은 1,59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재해손실세 공제액은 1,595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10번 문제.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 A인중에서 A에 25기 자료다.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으로 오른 것은 단 기업업무 추진비에 해당액은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했다. 일단은 기업업무 추진비에 해당액을 구해야 되는데 해당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기업업무 추진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손익계산서상의 기업업무 추진비는 1억 2천만 원. 거기에 다음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임직원의 단합대회를 위해서 지출한 행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저기 기업업무 추진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차감해야죠. 복리후생비로 보내면 됩니다. 저기서 기업업무 추진비 해당해서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비는 이거는 기업업무 추진비가 맞는데 이건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죠.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는 나중에 한도 계산할 때 일반 한도의 20%를 추가 한도로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죠. 20%까지를 추가 한도로 더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문화비가 되는 거니까 추가 한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번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 목적의 과일 구입비도 이것도 기업업무 추진비는 맞는데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도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를 계산할 때 그만큼 일반 한도의 10%를 한도로 해가지고 한도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해당액은 이미 구했네요. 해당액은 얘네들은 기업업무 추진비는 맞는데 추가로 문화비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가 돼가지고 한도에도 플러스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만 빼면 되는 거니까 기업업무 추진비 해당액은 자, 먼저 해당액 먼저 얘를 구해야 되는데 기업업무 추진비 해당액은 1억 2천에서 1,000만 원 빼니까 1억 1,000만 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한도는 일단 기초 한도는 중소기업 맞죠? 사업연도 월수가 1년이죠. 그러면 3,600만 원에서부터 출발하죠. 기초금액. 그리고 장부상의 매출액이 지금 180억인데 중단사업 부분 매출액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포함되는 거 맞죠? 근데 그중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20억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매출액은 16억 160억 그리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은 20억. 자, 한도 계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도 계산 해보겠습니다. 해당액은 지금 1,100만 원이고요. 한도 계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기업업무 추진비 해당액은 1,100만 원. 1,100만 원인가요? 1억 1,000만 원인가요? 1억 1,000만 원. 해당액은 1억 1,000만 원. 그리고 한도는 먼저 일반 한도. 일반 한도는 기초한도 3,600만 원에 수익금액 기준 한도. 수익금액이 180억인데 그중에 중단사업 부분 매출액 포함됐다. 오케이. 그중에 20억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다. 그러면 수익금액 기준은 160억은 일반 수익금액, 20억은 특정 수익금액. 160억이니까 100억 일반 수익금액부터 0.3% 플러스 100억 초과되는 60억 0.2%. 그 다음에 특정 수익 금액은 20억 곱하기 0.2%의 10% 하면은 이게 수익 금액 기준 한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수익 금액 기준 한도를 계산해 보시면은요, 얘가 얼마? 4,240만 원.
기초금액 3,600만 원까지 더해 가지고요. 일반 한도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두 개를 합했더니 7,840만 원. 그리고 문화비로 인한 추가 한도. 문화비로 인한 추가 한도. 자,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 600만 원과 그 600만 원은 일반 한도 7,840만 원에 20% 한도를 하는 거죠. 600에서 작죠. 그죠? 그다음에 전통시장 지출로 인한 추가 한도. 전통시장 지출로 인한 추가 한도. 미니멈 전통시장 지출한 기업준비 900만 원에 7,840만 원 일반 한도의 10% 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900만 원하고 7천 이게 더 작네요. 이게 아니면 784만 원. 얘가 더 작죠. 한도는 일반 한도랑 문화비로 인한 추가 한도랑 전통시장으로 인한 추가 한도. 일반 한도 7,840만 원에 600만 원에 784만 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더했더니 얼마나 오냐면 한도액이 9,224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질문은 한도 초과를 물어본 거죠. 기업준비 한도 초과는 얼마냐? 그럼 바로 답이 나왔죠. 해당액이 1억 1,000에 한도가 9,223만 원이 24만 원이니까 한도 추가 금액은 1,776만 원. 이렇게 1,776만 원 한도 추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요게 좀 구속진 부분이 나왔는데 손익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현물 출자로 인해 가지고 피해투자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현물 출자한 순자산의 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원래 자산의 취득가액은 별도 언급이 없으면 그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물 출자에서 피투자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거다. 그때는 내가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아직 형성이 안 됐으니까 내가 준 현물 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1번은 맞는 얘기. 2번에 이게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의 취득가액 그죠? 다 0으로 한다. 맞는 얘기. 요게 좀 구석진 부분이었는데 원래 그 배당에 대한 일반적인 배당금에 대한 손익 귀속 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을 하는 거죠. 그게 원래 맞는 건데 근데 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 추진을 위해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수립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 좀 말이 긴데요. 이런 특이한 배당금은요. 잉여금 처분 결의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실제로 지급받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여가지고 얘네들은 11번에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한다. 이게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배당금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틀린 문구는 이게 3번이 되는 건데 얘가 좀 지엽적인 지문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법인세법에서 그나마 별표 3개짜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4번도 좀 지엽적인 부분이어가지고 교재에 있긴 한데 지엽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잘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5번은 좀 많이 봤던 거고요.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를 한다.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얘는 맞는 얘기. 이 4번도 교재 구석에 있는 건데 맞는 얘기입니다. 12번 법인세법상 지급일자 송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자, 요것도 다 이제 맞는 얘기인데 답은 1번이 다 틀렸어요. 1번 틀린 것만 봐볼게요. 옳지 않은 거. 이게 업무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세입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여액은 얘네들은 업무보관 가지고 오르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직원이 중소기업의 직원이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지만 됩니다. 그 중소기업이고 그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지만 지배주주 등인 직원이라면 그러면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액은 얘네들은 업무관 가액 의무로 보는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임차 자금, 전세자금 빌려준 금액이 업무관 가액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그 직원은 지배주주 등이 아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빌려줬을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관 가액금에 포함하는 거다. 지배주주 등인 직원이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3번에 중간 엔합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뭐 천만 원 초과금 분납할 수 있고 다 많은 얘기인데 여기 옳지 않은 거는 5번. 그렇죠? 5번. 이게 중간 엔합세액 같은 경우에 중간 엔합세액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납세액을 계산한다는 거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 정도를 중간납세액으로 해가지고 내라는 거죠. 그때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할 때 거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즉 중간납은 각사업용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중간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법인세 낸 금액 안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다면 걔를 빼고 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뺀, 즉 각사업용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가지고 직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납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완전히 거꾸로 됐죠.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든지 미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는 포함한 상태의 금액으로 중간납세액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14번 문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로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이것도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이거 자체가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자체도 각사업용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해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산출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파산 선고에 의한 비상업용 토지를 처분했다. 파산 선고에 의해 가지고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그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면 비과세합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원 이쪽 그러니까 분양권은 세율이 20%죠. 30%가 20%.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 내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서 취득한 게 아니죠. 근데 담보권, 저당권의 행사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 주택 등을 팔게 되면 그러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이니까 몇 년 내에 팔면 3년 내에 네가 처분한 거야. 그럼 과세가 되는 법소정의 주택에서 얘는 제외해 줄게.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비출자 임원이죠. 사택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주택을 양도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택으로 10년 이상 사용했던 사택을 팔아가지고 발생한 소득, 이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거는 딱 요겁니다. 2년 6개월, 3년 내 처분하는 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은 몇 년 내에 팔면, 3년 내에 팔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14번까지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